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유튜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재미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에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셔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www.k-cia.kr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또 특이한 제품들이 있죠. 디크린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그 측백 나무에서 추출한 측백 오일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와서들 보시고 여러분들 관심사항대로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근본적으로 언제부턴가 구글에 찍혔는지 좌우전에 광고가 일전 한 번 안 붙습니다. 제가 무슨 어느 교단과 연계돼서 돈을 받거나 이런 짓도 안 하고 오직 국민 여러분들께 올바른 이야기, 진실, 팩트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를 쓰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과거 제가 중학교 때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지었던 그런 책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과연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저마다 다 가치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이라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이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고 산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정치.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는 돈으로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돈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고 젤렌스키 역시 그 돈 때문에 전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라는 것을 구성해서 갖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급여는 2억인데 재산은 수천억이 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돈이 모아졌겠죠. 자, 그 중에 하나였던 공화당의 이름만 공화당원이라고 불려졌던 한 사람이 있어요. 부인은 중국 여자. 남편은 백인 남편인데 미치 매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치 매코넬. 근데 그가 느닷없이 며칠 전에 나는 이제 모든 자리에서 은퇴한다 그러고 지금 마치 어떻게 보면은 똥 싼 강아지 모양 아주 그냥 바쁘게 황급하게 지금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과연 얼마나 돈을 쓰지 않고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불가능한데 이 돈 때문에 대장동이란 사건도 나고 백현동 사건도 나고 성남FC 사건도 났습니다. 그러면 그 돈의 주범이라는 게 누군지는 이미 다 밝혀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돈의 화근을 갖고 있는 그 범죄인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다가 졌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보전금이다 해갖고 한 434억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돈을 지금 뱉어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결정이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돈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지금 아주 곤란한 지경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경고를 해두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재명으로 인해서 지금 자살을 당한 사람이 김문기 처장을 비롯해서 한 7명인가 되죠. 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때문에 자살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이가 자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지금 첩보 차원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이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다거나 되면은 모든 걸 잃어버리죠. 잃어버린과 동시에 지난번에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던 434억을 토해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림종석 동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바둑이 김경수 동무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거기다 김두관 아저씨도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곳곳에서 지금 이재명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그리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들어온 첩보는 서울에 이미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처럼 외모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전문 살해 조직 집단 닌자가 지금 몇 개 중대 병력만큼 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거리로 활보할 때는 이렇게 칼을 꽂고 다니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살인 전문으로 하는 닌자 그룹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출처를 보면은 림종석 동무가 고용했다라고 지금 이런 풍문이 있어요. 뻔하죠. 어떤 사람을 고용했겠어요. 바로 전문가들 그룹입니다. 그 전문가들 그룹이 하는 거는 그런 일이죠. 어떤 일? 자살을 당하는 일. 이런 일들 갖다가 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처럼 무슨 뭐 몇백 미터 밖에서 뭐 스나이퍼 저격용 총을 갖고 뭐 사살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라 이들은 보니까 주로 칼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끼라든지 아니면 뭐 극약이라든지 아니 독침이라든지 아마 이런 휴대하기에 좀 편리한 도구를 갖고 다니면서 자살을 당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이재명이 때문에 갚아야 되는 434억 원을 마치 빚 탕감이라도 하듯이 그것을 면해보기 위해서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에선가 이재명이를 제거하겠다라고 한 이런 첩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첩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첩보로 들어온 것도 이제 확인되고 검증되고 또 재차 확인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정보가 되겠죠. 현 상황에서는 지금 첩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파벌들 내지는 평양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이재명이를 제거해라. 왜? 어차피 북에 불법 송금한 것이 지금 탄로가 나서 결국에는 미국 법정이나 유엔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국제재판소에 지금 가게끔 될 것으로 전망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재명이 자살당한 모습으로 어느 날 드러나면 좋지 않을까. 마치 누구처럼? 박원순처럼.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재명이 지금 생물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지금 들려나오는 얘기는 미국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김병주라는 자가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에 앉아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김병주 자체도 아마 제거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김병주는 사실 우리 그 전문 요원들이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아이죠. 조그만 데다가. 그리고 뭐 김병주가 무슨 뭐 발차기를 한다거나 수기를 써서 상대편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천상 김병주도 지금 아마 명대로 살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응?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모기 사이즈의 그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김병주의 귓구녕으로 들어가서 김병주를 뭐 자연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자, 근데 왜 미국 쪽의 정보기관이나 첩보기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주한미군과 관련된 적지 않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 김병주가 누설하고 다닌다는 것이 지금 돌아서 미국 쪽에서 아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신자의 종말, 비겁하고 비루한 이 배반자의 종말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미국의 그 비밀 요원들이 아마 몸소 지금 이 소위 학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주는 지금 상태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하니까 이 얘기는 있더라고요. 미국 쪽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동안에 행했던 그 사악한 행위들, 또 아주 그 사악한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심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서약서를 쓰고 하면은 목숨만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곽종근이 같은 그 군 후배를 공갈 협박 회유를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 거짓 몰이까지 지금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 김병주 같은 자의 이 소행을 예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와 함께 아주 나쁜 짓을 했던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미국의 기준으로 봐서도 국사범, 국사범으로 분류를 해놓고 아마 순차적 내지는 일거에 제거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선원이는 과거 미 문화원을 갔다가 무단 점거하고 들어갔던 삼민투 의장 자격으로 그런 짓을 했었죠. 또 박범계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사법위원선 동기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박범계 그 녀석이 집어를 개 못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나쁜 행악질을 하고 다니다 지금 다 들켰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라고 하는 부승찬이, 이놈은 뭐 곽종근이한테 소개시켜준 그 변호사도 그게 진짜 변호사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아주 희한한 녀석을 갖다가 소개시켜준 데다가 부승찬 자기 자신도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은밀하게 주변을 갖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이 불순한 기도, 불순한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곧 명약관하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만은, 이번 사태는요, 과연 여기에 중점을 놓고 보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한 일인가? 아니면 미국과는 사전에 어떠한 공조관계, 조율이 되어서 이번 일이 착수가 되었나라고 하는 그 종합적인 마스터 플래닝을 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개인 플레이로 이 계엄령이 선포가 됐느냐. 두 번째는 미국의 주요한 핵심 세력들 가운데 어느 부서 어떤 사람이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에 이 작전을 주말도 아닌 평일인 12월 3일 날
감행을 할 수 있었던가. 이것만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풀려지죠. 지금 사실 어제 저녁에 대통령께서 나와야 되는데도 지금 시간이 지금 오후, 오늘이 3월 8일입니다. 오후 4시 42분인데요. 아직도 지금 곧 나오시겠지만은 아직도 검찰 내부에서 뭐 이러저런 얘기가 많고 박세현이의 인물 때문에 어떻고 심우정인 어떠한 아이고 뭐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그 찌찌라시 돌아다니는 거 보신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지금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동창들 중에서도 지금 중국 돈을 받아먹고 지저분하게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 그럽니다. 특히 검사 출신들 중에서.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중국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윤 대통령의 동기 중에서 변호사인데 검찰 출신이고, 거기다가 뭐 검사장까지도 했겠거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 자들이 이제는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면서 무슨 뭐 국민 변호인단도 본인 개인의 정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있고, 앞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처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앞으로 정치는 고사하고 잘못 조사를 받게 되면 중국하고의 그 검은 커넥션이 다 드러나서 인생 70대기 전에 그냥 완전히 쪽박을 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고를 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분한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성씨도 독특해요. 부산이 무슨 연고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출신 지역이 어디냐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물질 세계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공직사회를 멍들게 했고, 또 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썩고 부패되고 물이 고여서 결국 악취가 나는 그런 아주 더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은요, 한때는 무슨 어떤 당의 비례대표 2번 순서까지 받았다는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그 비례대표 받기 전에는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기관이 하나 있었답니다. 뭐 평통인가 뭔가 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주요한 직책을 맡았다가 정치를 해보려고 또 나왔는데, 결국 이 돈에 대한 그리움, 권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도 자정 무렵에 곧 윤통께서 돌아올 거다, 직무에 복귀를 합니다, 이 얘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제2기 윤석열 정부의 인선을 해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킬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결국 최근에는 윤석열이 반드시 탄핵된다, 탄핵 안 되면은 내 모가지를 걸겠다, 뭐 내 손모가지도 걸겠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어디저기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그 정말 해괴망측한 발상들은 안 하는 게 좋죠.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런 얘기도 제가 카톡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윤석열이 탄핵된다 안 된다 갖고 아주 융숭한 저녁 한 끼를 내기로 하자, 내기를 하자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그랬죠. 탄핵 안 되고 업무 복귀한다. 그랬더니 그분은 8대0 탄핵이 된다, 탄핵이 인용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또 뜻하지 않게 또 제가 좋은 저녁 밥상 한 끼를 좀 또 얻어먹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지금 가짜 세력들에 만들어낸 거짓 보도들, 이런 거에 아직도 귀가 쏠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십시오. 윤석열이 왜 계엄령을 발동했고, 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매트 슐랩 미국의 보수주의 연맹의 의장으로 있는 사람은 왜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화웨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을 붙잡아 매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마도 윤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꼭 화웨이라고 짚어서 얘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화웨이로 인식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 슐랩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자기 고향인 미국의 워싱턴 DC 지난번 CPEC 그 자리에서 그런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혹자들은 윤석열이 술 취해서 혹은 지 마누라를 살리려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 이렇게 아주 혹평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볼 때 그렇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아는 것만큼 들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벌써 작년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몇 안 돼요, 그런 말을 몇 달 전부터 하는 사람은.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충근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또 숙명여대 계시는 우리 또 강미연 교수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또 그런 유튜브 중에 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춘근이나 강미연이나 이런 분들이 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인 연세대학교 출신들이에요. 특히 강미연 교수 같은 경우는 연세대 영문과를 나오셨고, 뭐 어찌 보면은 연대에서 그 연세대학교 다니는 여학생들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아마도 연세대학교 영문과 학생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인데, 실제로 과거 제가 연세대학교 영문과 출신의 여학생들을 며칠 알고 지냈고, 그런데 굉장히 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었어요. 강미연 교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뭐 이충근 박사님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흥분하고 쉽게 속고, 귀가 진짜 팔랑귀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에게도 왜 희망 고문을 하느냐 이러고 막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곧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던 거죠. 물론 저 자신도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윤석열이 문재인의 아바타다, 문재인의 호위무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도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령, 즉 계몽령이 발효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하, 윤석열이란 인물이 정말로 한 나라를 건국했던 유방과 같은 인물이 아닌가. 남들보다 늦게 사법시험을 통과했고 후배들 밑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평생을 검사 조직에서 그러고 살다가
문재인 때 중앙지검장이 발탁이 되고 이어서 검찰총장까지 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스스로 그만뒀어야 됐고, 그리고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즉각적인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광주 5.18 묘역의 망월동에 3년 개근을 하길래, 저거는 틀림없는 김대중 키즈다. 거기다 의료개혁까지 하는 거 보고, 저건 지금 분명히 김대중이가 하려다 못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지금 지름길을 닦느라고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대학교, 특히 의과대학을 부시고 있구나. 그 앞에서 망나니 짓을 했던 교육부 장관, 또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 나라가 위기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걱정과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번 일을 보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그야말로 30여 년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지 않고서 지금 이런 계엄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령이 시작되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떡밥이 돼서 그 그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으로 납치를 하려고 하는데 응합니다. 불법으로 구속 수감을 시키는데도 거기에 일체 저항 없이 순순하게 따라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편부터 먼저 속이고 그리고 적들까지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서야 올바르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 곧 좋은 날이 옵니다. 곧 해결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앞으로 윤 대통령 복귀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걱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했죠. 그것 때문에 아마 심한 고문을 당한다고 고통을 받았던 분들도 적지 않으셨던 모양인데 이제 와서는 한번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왜 저 친구가 저런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냉정하게 흥분하고 거기에 막 그냥 즉효적인, 즉물적인 대응을 하고 반응하기보다는 왜 그랬지? 어떤 배경이 있지? 과연 누구랑 같이 이 일을 했겠지? 미국은 몰랐을까? 만약에 미국이 알았다면 누구랑 어떻게 어디에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실사구시적인 탐구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보니까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판단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 좋은 머리 속에서 치밀하게 지금 몇 년을 두고 장고해왔던 그 계획을 이번에 터뜨렸다.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도 얘기하지만 헌법 개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죠. 이거 함부로 하신 얘기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로운 자세를 보여가면서 개헌도 하겠다. 이 몇몇 가지 한번 여러분도 곱씹어 보십시오. 그 최후의 진술할 때 했던 이야기들을 쭉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요. 이게 지금 분명한 마스터 플랜이 있다. 다만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 공개할 시점이 아닌 거죠. 왜? 한미 간의 합동으로 지금 작전을 했는데 결국에 이 주도권, 소위 칼자루를 잡은 쪽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발표를 하든 다른 행동을 하든 그 우선권을 미국한테 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나라를 구해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건국하신 건국 대통령을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를 부국의 길로 인도하셨던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부국의 대통령 이후에 뭐 중간에 전두환 대통령도 있었지만 이 수십 년을 겪어오면서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귀중한 혼과 영혼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구해내는, 즉 구국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구국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대통령의 특징을 규정할 수 있겠다. 이러다가 지금 윤석열 제2기 행정부에서 제대로 된 충성심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그런 내각을 구성할 경우 좌파나 친북, 친중 세력들이 그렇게나 싫어하는 제2의 광개토 대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초대 통일 대통령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윤석열이가 실력이 좋은 거냐?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방송에서 뭐 특정 대학 언급을 자주 한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뭐 댓글도 쓰는데요. 제가 그 특정 대학교를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없애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그 특정 대학교 출신들이 개판이고 능력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건데 그거를 거꾸로 듣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을 갔던 1979년도, 즉 79년도 3월 달에 입학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특정 대학교 본고사에 있을 시절인데 그 과에 들어갈 때 보면 78년 같은 경우는 계열별로 뽑았다가 2학년 올라갈 때 법대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78년도에 그 특정 대학교에 다녔던 분들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런데 79년도는 그 단과대학만 따로 뽑았어. 그런데 그 시절에 그 단과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적어도 딴 건 몰라도 학업하는 면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 학교 생활에 있는 데 있어서 저마다 다 그 학교의 전설로 자리매김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그 단과대학을 구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기본적으로 이종찬의 아들 이철우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뭐 친구 사이라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도 확인을 해서 보니까 이종찬 씨의 아들 이철우 교수는요, 윤석열이나 그 79년도에 들어왔던 그 단과대학교의 다른 학생들처럼 저마다의 그 학교에서 전설로 자리매김했던 그런 우수한 학생이 아니고 이종찬 씨가 무슨 영국이다 프랑스다 이렇게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해외적 근무를 하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아버지 이종찬과 해외 생활을 하면서 소위 정원과는 별도로 정원 외에 말하자면은 외교관 전혀 특별 전형이라는 곳에 따라서 그 학교 법과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또 다른 동기, 예를 들면 뭐 석동현 이런 사람들처럼 시험을 봐서 간 게 아니야. 어? 시험과는 별도로 그냥 정원 외로 묻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79년도에 입학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철우라는 애가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 그런데 워낙에 애가 수준이 모자라서 별로 그렇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껴주지도 않았던 아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음이 좋고 푸근해서
그런 찌질한 애도 같은 동급생으로 간주를 해줬고 뭐 친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그 똑같은 시기에 그 법과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 보건데 이철우는 그 법과대학교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다들 기억에 걔하고는 같이 무슨 뭐 학회 활동이나 공부를 해본 기억이 없어. 왜? 어차피 우리끼리 뭘 하면 걔는 못 알아듣는 아이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 어쩌다 또 지금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본인의 실력이 출중해서 그 학교 그 법과대학을 간 건 아니었다. 이런 점이에요. 이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철우 같은 자의 두뇌 수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응?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비교 상대가 안 되는 사람하고 무슨 친구니 뭐니 이렇게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보면 초등학교 때 그 사립국민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기 때문에 윤 대통령 부모님하고 이철우 부모님하고 알기는 알아. 알긴 알지만 무슨 간 쓸개를 다 빼놓고 얘기할 만큼 그런 사이는 아니었던 거고 그냥 학부형으로서 같이 알고 지냈다. 이 정도야. 왜? 사립국민학교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멍청한 윤석열이 술 처먹고 취중에 비상김을 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잘못된 왜곡된 만악의 근원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번에 큰 일을 벌렸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완벽한 계획과 지원 세력이 없다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곧 이제 아마 검찰 내부에서 심우정이도 그러고 박세현이도 그러고 아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했다가는 걔들 다 죽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죽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재명이도 곧 죽을 것 같고. 왜? 내부적으로 없애는 거야, 내부적으로. 뭐 김문기 처장이나 다른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세력이 있다라면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명이는 알겠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명이도 제거가 되겠지. 왜? 돈이 우선이지 사람 목숨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곧 이재명 군에 대한 부음도 아마 신문지상에 나올 것 같고 또 덩달아서 뭐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뭐 부승찬 뭐 이런 애들의 부음 소식도 신문에 곧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적어도 몇 개 중대병력, 1개 중대가 한 100, 한 20, 30명 되잖아요. 한 4, 5개 정도 중대병력이 별도로 지금 우리나라 와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닌자들이니까 뭐 칼 쓰는 거야 다들 귀신이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온 닌자들은 칼만 쓰는 게 아니지. 딴 것도 쓰겠지. 응? 해머, 뭐 도끼, 야전도끼, 뭐 또 야전삽, 응? 뭐 여러 가지 용기를 쓸 테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은 제명이가 제거를 안 당하려면 림종석 동무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바둑이 김경수 동무하고 좀 친하게 지내. 어? 너 제명이 말이야. 자네가 뭐 돈 좀 있다고 껍죽거리는 것 같은데 그 죽고 나면 그 돈 다 쓸모없다. 어? 너 죽고 나면 이놈아 배소연이만 팔자고 칠 거 아니야. 배소연이만. 어?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요. 대통령이 지금 장난 삼아서 이런 일을 벌리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번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대통령께 이 나라가 공정과 상식대로 가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다가 전 국민들께서 건의를 해 주시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아마도 임 대통령이 이번에는 실수 안 하고 뭐
김한길이니 뭐 바깥에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어? 이런 사람들 얘기 안 듣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써서 이 나라를 그 부국강병하고 또 융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말 제2의 관개토 대항의 업적을 쌓을 수 있게끔 윤석열 개인이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나라 전체가 잘 되고 국민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적인 아이디어, 정책 제안, 뭐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 치시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입력들을 많이 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그렇게 국민들께서 많은 충고와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데프콘 1 발동되고 군법회의 시작되면 일반 사법체계는 전부 다 셧아웃, 다 문 닫습니다. 군법회의에서 1심으로 단심으로 처리가 되고 아마 대부분 국가 반역죄, 여적죄, 간첩죄 이런 등등을 해서 1심에서 다 사용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한 몇 명 정도 사용되면 좋을까? 한 10만 정도 사용시키면 될까요? 아니면 100만 정도 시키면 될까요? 어쨌든 국가 발전에 저해되는 놈들은 모조리 다 사용시켜버리고 연좌제를 부활시켜서 그 자녀 새끼들까지도 모든 사회에서의 진출과 입지를 다 봉쇄 막아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자유공화 시민들이 주축이 된 자유민주공화국이 더욱더 으쌰으쌰하면서 융성하고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광화문에서 또 여의도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행사에 참여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현장에 참여는 안 했지만 늘 같은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뜨거운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